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즌이 시즌2라 해서 전번에 60강 특강을 해드렸는데 그 당시 특강도 여러 가지 세테크 재테크를 얘기했지만 시즌2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또 세테크를 좀 바라볼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즌1이 세테크에 치중했다면 시즌2에서는 세테크 플러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영화가 후편이 전편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으나 시즌2에서는 좀 더 전문가적인 실무적인 시각에서 세테크, 재테크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한 30시간을 제가 이제 3, 4개월에 걸쳐서 재테크, 세테크 시즌2를 진행할 텐데요. 다소 시즌1보다는 시즌2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세금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6개월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6.19 대책, 그 다음에 8.2 대책, 또 뭐 9.5 대책, 또 12.4 대책, 그 다음에 11월 29일 하는 또 우리 서민 로드맵, 내 집 마련에 대한 로드맵이죠. 이런 것까지 합하면 벌써 대여섯 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세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또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더라. 또 지금 국회에서 11월 13일부터 서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로드맵처럼 내년 4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더라. 이런 거에서부터 사실은 그동안에 신문이나 언론으로 많이 듣고 이렇게 보고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재테크와 나의 세테크가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또 이걸 어떻게 연결지어서 세테크, 재테크의 전략을 짤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접목시키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제별로 해서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게 가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가볍게 우리 1강에서는 과연 지금 세금이 무엇인가, 세금을 어떻게 과세하고 있나, 이거부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어디나 부가 원칙이 있죠. 세상에는 원칙이 없는 사회는 없죠. 그렇지만 세금도 지방세랄지 국세를 부과할 때는 이제 부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부과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우선 말하고자 하면 어떻게 보면 국세를 부과하는데 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원칙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지방세하고 국세, 특히 국세의 부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과 원칙의 첫 번째는 제가 시즌 1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거의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되었든 간에 그 소득이 누구에게 기속되는가, 그 수입이 누구에게 가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과세 원칙에서 실질적으로 누구 소유인가, 이런 거에서부터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컨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겠다. 실질과세 원칙. 두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과세를 하는, 과세 권한을 가진 막공한 과세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랄지 지방소득세를 거두려는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그 다음에 납세자 입장에서도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근거과세 원칙인데요. 당연한 얘기겠죠. 세금을 근거 없이 우리 납세자가 쭉 기장, 장부 처리를 해놓은 거랄지 이런 근거,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거 세금이 좀 잘못됐습니다. 더 내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근거를
제시하고 또 우리 납세자는 거기에서 소명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근거 가세 그러니까 어디 뭐 법으로 뚝딱 내일 만들어 가지고 막 소급 적용해 버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근거 가세 원칙이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감면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뭐뭐 때문에 감면한다. 감면 규정이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을 그대로 사후에도 지키느냐. 사후관리 원칙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특히 상속세 증여세에서도 사후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을 우리 취득세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2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팔 걸로 생각해서 지금 취득세를 중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이것을 정말 그 물건을 팔았는지 사후에 관리하는 거겠죠. 또 뭐 상속세 증여세에서도 지금은 어떠한 사유로 특례로서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2년, 3년, 4년, 5년 단위로 사후에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컨디션대로 처음에 감면 규정대로 납세자가 지키지 않을 때는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서 과세하고 이런 사후관리 원칙이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우리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원칙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또 우리 납세자든 간에 서로 이런 신의 성실 내 근간을 두고 부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패러다임이 뭐냐면 세법과 세금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지금도 내년에 우리 종합부동산세 지금 예납 기간이지만은 여러 가지 세법 복잡 다단합니다. 제가 그 일의 첫 시간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세법, 이만한 법정입니다. 저번에 국세청장이 그 인사청문을 할 때 보면 이만한 조세법전을 갖다 앞에 놓고 청문회를 받는 걸 봤는데 세법, 우리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냥 모든 지방의 자치령, 뭐 시행령, 뭐 세법 이만큼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면 낱낱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법 속에서 국가는 그 세법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세금이 뭐겠습니까? 국가가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내가 세금, 돈을 내는 절차가 세금이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절세라는 개념에서 세금은 어떤 소득이 있었다면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플래닝을 짜서 설계를 해서 세금을 제대로 절세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금을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세금이 중과세 세금이 있죠. 중과된 세금. 제가 세미나장에서는 그 웃음의 소리로 예수님과 세금은 부활한다. 죽었다 살았다. 왜냐하면 또 중과세금이 과거에 없었다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또 세금을 중과세금을 뭐 또 약하게 없앴다가 우리가 뭐 투기과열지구랄지 투기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없앴다가 다시 투기적인 요소가 발생하면은 또 중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과세금이 가장 무거운 세금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겠죠. 일반 세금. 일반 세금. 그 다음에 우리가 감면해 주거나 면세해 주는 거 있죠. 감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면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비과세. 간혹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이나 세무장에서 교수님 이 면세하고 비과세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세금을 둘 다 안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비슷하지만 약간은 틀리죠. 면세는 약간 한시적인 개념이 있고 비과세는 어떤 규정을 지키면 어떤 요구사항을 지키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금들이 있는데 어떤 좀 불량한 마음을 먹고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 그것은 절세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뭐 조세 회피도 포기하면서 이제 탈세하신 분들이 있죠. 탈세. 이건 형사범입니다. 형사범.
미국의 하버드의 노을스쿨 보면은 세법 교수들이 10분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변호사협회에서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어떤 쟁송 사건, 뭐 형사 사건이랄지 민사 사건이랄지 이런 거에서 그 변호사들의 수입이 3분의 1이 이 세금에 관한 쟁송 사건에서 발생한다. 우리도 많이 그렇죠. 뭐 상속법 증여세에 대한 거 뭐 우리 요새들은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쟁송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세법은 세법으로서 단순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탈세를 했어요. 요새 보면 뭐 어떤 대기업 회장님들도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청문회 할 때도 뭐 탈세 어떻고 하는데 그것은 형사건하고 관계가 됐다. 이렇기 때문에 세법은 세법으로만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금 쟁송 사건에 대한 것이 많이 그 미국 같은 데서도 그 수입원에 변호사들의 수입원에 원천적인 수입원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좀 세금을 좀 많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금을 되도록이면 중과 되도록이면 많이 안 내야 되겠죠. 중과 안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산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세율로 내면서도 되도록이면 감면이나 면세나 비과세 규정으로 컨디션을 지켜가서 결론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전략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을 정부에서는 투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지나치게 뭐랄까 소득을 많이 양도소득이랄지 이런 걸 취했다면은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감면이라 할지 그 다음에 비과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법과 세금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종류가 세금이 있다. 이것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인지하시고요. 한번 보시죠. (3강) 비과세 절세법 조건이라고 썼습니다. 비과세 세금 중에서도 과세권이 없고 내가 세금 낼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비과세. 말 그대로 과세를 안 하는 것이죠. 과세를 안 하는 것. 그러나 국가는 지자체는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 요건을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조건을 어떤 조건을 갖춰라. 그럴 때 제가 아주 쉽게 세법에 아주 문외한이고 기초가 없는 분들에게 일단은 우리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0가지만 잘 한번 기억했다가 그것을 우리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나의 컨디션에 한번 대입해보자 할 때 써먹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과세 절세 조건 중에서 뭐 상가를 가지고 계시든 농지를 가지고 계시든 뭐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여러 가지도 똑같은 거의 이런 비과세 절차를 이런 조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강에서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거부터 한번 쭉 한 10개 정도의 조건, 요구 조건을 기준 삼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주택 기준인데요. 주택이나 아파트, 뭐 단독, 주택에 대한 기준이지만, 별반 다른 아까 토지나 상가도 비슷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10개만 여러분들이 내가 시즌1에서 항상 하는 것이 달력에 적으십시오. 달력이 크게 적어놓고 내 컨디션을 맞춰 가십시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도 달력 얘기가 하나 나오겠네요. 요 상강의 비과세 절세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는다더라. 한 10개 조건이 있다던데 요것만이라도 한번 기억을 해보자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비과세 받기 위한 거다. 그러면은 1번이
우리가 나열형, 뭐 포괄적 상속세 중에서는 뭐 포괄주의 그런데 한번 나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열에 거주자인 사람이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바뀐 게 이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뭐 주식 해외도 있고 뭐 부동산이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과세 밖에서는 국내에 5번째가 하나의 주택을 원하우스 그렇게 여기도 합니다. 하나의 주택을 얼마만큼 보유해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2년을 보유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 같은 것은 이제 부속 토지, 보증 도시를 포함해서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 그랬는데 소득이 발생했어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십시오. 이겁니다. 자, 다시 문맥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일 현재 국내 하나의 주택을 2년 보유하고 부속 토지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 내십시오. 뭐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리겠습니다. 뭐 또 10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년이면 80%, 2주택자는 뭐 30%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하나의 문맥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우리가 흔히 뭐 183일 이상을 1세대 1주택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즌 1에서도 1세대가 무엇인가를 제가 기가 닳도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세대 조건이 만만치가 않다. 여러 조건이 국세청에서 보는 1세대 1주택과 내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에 대한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1세대 1주택을 배제하는 개념이 많죠. 부부는 이혼하기 전에는 뭐 부부간에 집을 하나씩 있으면 당연히 2주택이라는 개념이라 할지 여러 가지 그 1세대 2주택을 보는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심지어 이장으로 이혼해가지고 1세대 1주택 가가지고 비과세 받았는데 다음에 이게 이장 이혼으로 이게 어떻게 판명이 났다. 그러면 진짜 독박을 쓰는 그런 그럴지.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금을 따를 때는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인 것하고 여러 가지 기준 시가에 대한 개념하고 또 우리가 공정시장 가격이라고 재산세나 종부세 낼 때 또 가세 표준하고 이런 것들이 이 가격 면에서 여러 가지가 혼돈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차차 나올 테니까 자세히 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국내 요새는 뭐 애들이 유학도 많이 가 있고 그래서 국내 자산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외 자산도 있는데 국내 자산에서 특히 이제 비과세 받을 때는 해외 자산은 또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해외 자산이 가지고 또 양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해외에서 판 우리 양도소득을 세금을 내고 왔다. 그러면 조세 협정을 맺어서 필요경비 처리를 해줘서 2번 이중과세 안 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1주택, 1세대 1주택. 여기부터는 이제 복잡해지죠. 일시적인 1주택. 우리 또, 파리 대책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앞으로,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분들은 거주를 해라. 실거주해라. 2년간을 실거주해야지 1세대 1주택 9억 이하도 비과세 해주겠노라. 이런 거에서부터 또 파리 대책으로 앞으로 이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투기 지역에 지금 이미 투기 지역에서는 이렇게 가산세율로 중과세율로 받고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2년 거주 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서부터 주택 신축 판매업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하나의 문맥이라서 1세대 1주택에 관한 개념만 특례 어떤 특례 예를 들어서 뭐 이혼으로 인해서 주택의 재산권이 분할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때 취득세 문제에서부터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부터 개념을 달리하는 것에서부터 뭐 고양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10년 이상. 그래서 제가 이 주택 개념을 시즌 1에서 국세청이 바라보는 세금을 쉽게 분리해서 걷어들이기 위해서 바라보는 주택의 종류가 근 한 30가지가 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주택, 뭐 기농주택, 기산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무주택, 또 무허가주택,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에서 이런 주택, 그 다음에 합가로 인해서 65세 부모님을 봉양하는 봉양주택, 상속으로 인한 주택, 증여로 인한 주택, 또 내가 질병자 해외로 이거 팔고 또 이주한다든가 또 서울시를 떠난다 그러면 서울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서울시를 벗어난 다른 시군으로 직할시로 이사했을 때 그런 주택의 개념 여러 가지 이 특례 조항. 그래서 이 5번이 요 세대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한 10가지 중에서 어떤 컨디션 중에서 요 2번의 세대주라는 개념 똑같은 아들인데 누구는 세대주로 인정을 해주고 누구는 세대주로 인정 안 하고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장주로 간 아들은 최저생계비 이상을 월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대주를 인정해주고 작은 아들은 병장으로 가기 때문에 세대주를 인정할 수 없다. 군인, 그다음에 대학생, 유학생은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예상 이 특이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컨디션별로 이제 잘 맞춤식으로 잘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주택에 관한 개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유기간, 2년 보유를 해라, 2년을 거주를 해라, 종전주택, 거주주택 해가지고 2년을 보유해라. 또 지금 파리대책 이후에 매입한 무주택자 또 2주택 이상짜리는 어떻게 해라. 보유하십시오. 보유 개념. 하나가 더 있겠죠. 보유 및 거주 개념. 그동안에는 우리가 거주는 신경 안 썼는데 그러다 보면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장 전입을 더 하고 싶은 욕구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부속 토지. 이제 우리 주택 같은 것은 도시 지역에서는 내가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에서는 뭐 20배까지 토지 및 구의 정착물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집을 이렇게 보면 토지 소유자 따로, 우리 건물 소유자 따로, 그래서 토지 및 건물 소유에서 이것까지 깔고 앉아있는 땅까지, 건물까지, 땅까지 다 비과세 처리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 실거래가로 한다. 양도율 현재. 양도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동산을 제일 중요한 게 이동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증여로 부모님이 직계 비소득에, 직계 존속에 증여한다든 부동산이 이동하겠죠. 그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이동을 하겠죠. 매매로 인해서 부동산이 이동하는 거. 그래서 양도했을 때 세금을 과세하는 거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따지겠죠. 10년 이상을 보유했느냐, 2주택인데 3년 이상을 보유했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1년에 한 번만 팔았다면 올해 기본공제를 250만 원을 해준다. 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똑같은 개념의 부동산이 사고 팔았을 때 차손과 차익이 발생했을 때 통산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시즌 1에서는 했습니다. 이번 시즌 2에서는 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세금을 안 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세불정시주다. 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상금,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세금을 양도세도 좀 미리 내면은 10% 좀 이렇게 할인해 주기도 그랬는데 그런 제도는 없어졌죠. 몇 년부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증여세 같은 것도 좀 미리 내긴다든가 그러면 옛날에는 10%인데 지금은 7%, 뭐 내년에는 5%.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아예 또, 감면에 주주는 이렇게 할인한다고 해야 되겠죠. 10만 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낸 거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없애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한번 여기에 대입해봐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8년 이상 경작한 분이 우리 선대들이 지금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들이 그다음에 농지를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주택이 아니고 농지를 요는 주택연금 받고 농지연금 받고 양도할 때 뭐 1년에 옛날에는 2억이었는데 1억이 달지 그다음에 뭐 2년에 얼마를 할지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규정이라 할지 이제 주택을 비슷하게 이제 합니다. 그다음 얼마를 보유를 했느냐. 토지를 얼마를 보유했느냐. 그래야지 장기 보유 특별 공개를 할지 여러 가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 토지 또 빌딩도 마찬가지죠. 빌딩이나 상가도 이대로 오피스텔 같은 것도 이런 기준을 거의 적용해서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과세 기준을 주택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10가지의 요소 어떻게 보면 조건으로 어떤 컨디션을 지키십시오.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다른 토지랄지 상가,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쪽 부동산이랄지 여러 가지 세금도 임대소득이랄지 이런 것도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큰 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세금의 특례사항. 이 사항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많습니다. 많아서 시즌 1에서는 제가 주택 부분에 대해서 세금의 예외사항과 특례사항 세금은 분산시키고 쪼개고 이렇게 해서 특례사항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시즌 2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요때는 요러한 특례사항을 조심하시고 또 이런 특례사항을 잘 분석해서 지키신다면 세금을 아까 비과세 받는다든가 감면 받는다든가 이렇게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세금의 예외사항은 그때 가서 이제 주제별로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아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세금의 예외와 특례 조항이 나의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나의 지금 양도소득과 어떻게 관계가 있나. 또 처음부터 텍스 플래닝을 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짜야지 이 요구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짜가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4강은 세금의 예외 특례 조항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그냥 매번 할 겁니다. 매번 하는 거고. 자, 5강인데요. 이제 5강은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 그랬냐면 세테크도 중요하고 재테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재테크를 좀 해야지 세금도 낼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고 여기에 재테크는 재테크 하려다가 재테크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연구실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번이 재테크를 한 거예요. 재테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재테크가 돼가지고 이게
애물단지가 된 거죠. 애물단지. 재테크는 뭡니까? 재테크는 내가 재산을 좀 더 부동산을 만들기 위한 걸로 항상 강부자 부자를 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애물단지는 진짜 팔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은 부동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애물단지를 광고 없는 영업 없고 영업 없는 광고 없는 시대라 그러지만 애버스 셀렉션을 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재테크의 지식이 세테크의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된 표현을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애물단지로 가지고 있는 이 애물단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항상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테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항상 계약서를 도장을 뚝 눌러놓고 이제서 세금을 계산한다든지 국세청에서 세금 내세요 이런 연락이 온다든지 할 때 텍스 플래닝을 짤 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플래닝이 뭡니까? 미래를 과거에 그대가 한 일을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 내일도 미래죠. 내일이라도 세금을 내십시오.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미래를 부정해버리고 세금의 플래닝을 짜려면 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나로부터 과거로부터 플래닝을 짜 와야지 아까 조건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중반전에 10가지 조건을 맞출 수가 있는데 오늘 도장 찍어놓고 이제 60일 안에 세금 내려고 그러니까 그 조건을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늦었네 세금입니다. 알았으면 덜 내고 몰랐으니까 더 낼 수밖에 없는 이미 세테크의 전략을 짤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저에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도 그런 관점에서는 미리 사전 증여를 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돌이킬 수 없는 거. 그 다음에가 제일 많이 이제 여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 하면은 재테크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난세에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해서 아파트 값이 더 오르겠습니까? 더 보유하고 있습니까? 에서부터 또 이렇게 재건축 가격이 비싸서 진입 비용이 비싸니 요새 또 많이 트렌드가 재개발로 간다더라. 그러면 진짜 재개발로 가서 똑똑하고 스마트한 재테크 상품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많이 묻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31년간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책도 많이 봤고요. 신말로 말해서 우리 IMF 때가 뜨겁게 IMF까지만 뜨거워야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정권 시절에 35번의 정대책도 받고 또 경기는 그때는 경기 부양책이었죠. 또 가까운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27번의 정대책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에도 재개발도 있었고 재건축도 있었고 투기 과열지구도 있었고 투기 지역도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50년 동안 67년도에 아마 그 특별조치법 투기로 인한 경부고속도로랄지 제3한강교 이런 것이 놓이면서 말죽거리 땅값이 뛰고 아파트 가격이 뛸 때 그때 복부인이 출연하고 복부인이 72년부터 출연했거든요. 그 다음에 투기가 있고 수많은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만 12분을 모셨는데 그때 어느 대통령 한 분이라도 이런 투기와 그 다음에 우리 집, 토지에 대한 정책을 안 쓴 분은 없죠.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오직하면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꿈을 오래 꾸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 집 마련 꿈입니다. 내 집 마련 꿈. 내 집 마련 꿈을 5년을 꿔도 꿈이 깨지 않고 10년을 꿔도 꾸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서민의 주택을 이런 그걸 이제 공급이랄지 이런 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드맵도 발생하고
구상하고 또 당정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은 정책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재테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내가 다른 곳보다는 내가 좀 더 여기에 뭘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훨씬 더 캐피탈 게인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를 택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 기술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재테크 하면은 아주 웃음의 소리로 2015년인가요? 벌써 우리 그 국어 사전에 이런 새 아파트 증후군 신드롬 이런 말이 그 공식적으로 등재됐다고 그래요. 뭔 말이냐면 지금은 전부 다 재고 아파트랄지 허은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재건축이 그렇게 우리가 정부에서도 가장 뭐랄까 지켜보는 투기로서 어떤 적폐 청산 대상까지도 보는 정도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깊숙이 디테일하게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재건축 어차피 다 앞으로는 새 아파트 신드롬이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저기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또 재테크에 도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뭐 하나 더 한다면 요즘에는 제가 우리 내실응을 들어갈 때 올림픽부터는 뭐 기술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재테크가 아까 과거에는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정보의 비대칭도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제는 좀 더 확실한 정보를 남보다 더 발빠르게 취하는 사람이 재테크에 한 발 앞서가는 걸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 청약제도입니다. 과거에는 24개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4.1 대책으로 인해서 뭐 12개월만 하면 전 세대원이 뭐 무주택, 유주택 관계없이 막 청약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정 대상, 앞에 청약이라는 말을 붙였죠. 조성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가열 지구,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이런 지역 내에 청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노또라는 그런 청약 시장이 이제는 무주택자에게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실소유자에게 왔기 때문에 청약은 하고 싶은데 그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개념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7대 불가사의라 그럴까요? 아주 7군데가 핵심 지역이 남아 있죠. 과거에 우리 보금자리 노또 하면은 더블 올랐다, 뭐 4억이 올랐다, 프리미엄이 뭐 5억이 올랐다 이런 지역이 대표적일 수가 있는 게 공공분양 및 한 7, 8군데가 이제 이런 게 남아있지요. 우리가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는 이제는 아다시피 84제곱미터에서는 이제 84점의 가점이랄지 이런 거를 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부터 또 특공, 심지어 미달돼가지고 엊그저께 30대, 40대 1 나왔나요? 부적격 판정 나와가지고, 랜덤으로 신청해가지고, 뭐 청약받는 거. 과거에는 그걸 내 집 마련 그랬는데, 그런 거에서부터 특별 분양, 장애자, 그 다음에, 우리가 65세 이상, 봉양하고 있는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그 여러 가지 특별 대상자들, 이제 뭐 신혼부부랄지, 그다음에 국가 유광자 이런 분들에는 특별 특공 이런 거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알아야 된다. 쉬울 것 같으면 심지어 임대 아파트 종류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컨디션도 복잡 다단한데 너는 지하실에 살 거니 나는 정보가 좀 더 있어서 충분히 나는 너의 보증금 가지면 국가의 허그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임대주택에서 20년짜리 또 우리 기업 임대에서 8년짜리를 살 수 있어.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그러면 그건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세미나나 이런 데서 상담을 해보면요. 거의 무지에 가깝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 재테크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할 것 같지만 청약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는 보다 폭넓게 재테크 전략도 제가 짜드리겠지만 재테크 전략도 제가 가지고 있는 30년 넘는 이 노하우를 그대로 지금 현장에서 바로 따끈따끈하게 현장에서 지금 과천에는 모델하우스를 2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사지구는 시원지구가 남아있고요. 또 뭐 지금 북일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요. 또 북일의 앞에 골프장도 LH에서 뭐를 개발한다든지 지금 가보면 막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일, 감북지구는 공공분양인데 굉장히 싸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모든 수도권 지방, 심지어 부산 시청자분들 많은데요. 부산의 저 삼익 비치타운에서부터 명지지구 이런 데까지 저희가 다 취재도 갔다 오고 가봅니다. 발품. 저는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발품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것은 설명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품을 팔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한다면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집값이 자꾸 파리 대책 이후부터 올라간다면서요. 올라간 것은 부분적인 어느 핫스팟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가는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실제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거에서부터 이게 호가하고 집주인은 살려면 사세요, 말려면 마세요 하고 호가를 엄청 올려놔요. 그러나 거래량은 팍 80%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실거래되는 가격들은 정말로 언론에서 말하는 이 가격일까? 이런 것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도 실질과세 원칙이지만요. 진짜로 직능적으로 실무적인 개념의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얇아지지 않는 방법, 오직 하면 강고하기라 그래가지고 강고의 오해와 진실, 옥석 가리는 방법에서부터 지지 않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기는 부동산을 선택해라. 여기에서부터 많은 얘기를 재테크 얘기를 좀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 강의였는데요. 30강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이렇게 1시간짜리 강의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나머지 30분 강의는 이렇게 제가 봤고,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일주일 단위로 쭉 모아서 우리 이거 강민주 아나운서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뭘 궁금해 하더라. 이런 것들을 또 30분짜리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즌2는 좀 더 리얼하게, 그 다음에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만 이야기하고 이번 첫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세금은 아까 주택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동산 자금 출처에 관한 거 이런 조사권이죠. 조사권 국세청에서 질문 조사권이 있는 거죠. 어디서 돈 났습니까? 어디서 돈 나서 이거 샀습니까?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임대업,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 그 다음에 매매업, 그 다음에 신축 사업,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상속세 증여세 한 7가지의 대별하면 7가지의 세금 얘기가 시즌2에서 중급반 수준으로 진행될 거고요. 제가 말하는 주택 판매, 매매, 임대업, 주택, 우리 임대업,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세금, 그 다음에 빌딩, 오피스텔에 관한 세금,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주택 부분에 관한 세금 이런 것들을 쭉 하나 더 한다면 요새 세금도 시즌1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보험이랄지 금융상품에 대한 세택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좀 주식시장이 좋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연금이랄지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거, 비과세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7개를 시리즈별로 제가
디테일하게 앞으로 다루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문제는 제가 시즌2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할 겁니다. 주택 재테크죠. 주택 재테크. 재건축을 산다든지 재개발을 산다든지 도정법 하에. 도정법이 내년 2018년 2월 9일자로 많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6개짜리가 4개짜리로 축약되면서 도시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바뀌면서 우리 도정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 주택 부분의 재테크.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청약 관련을 집중적으로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면에서 가끔 경매 물건에 대한 요구에 대한 분석이랄지 재테크를 좀 제가 강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문제, 이런 주택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독을 굉장히 제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건축법 쪽에서 보는 면에서 다루어서 단독을 해보겠다.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마지막에 은퇴해서 거의 단독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아파트 비율이 78%가 넘고 어느 지역은 80%가 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또 아파트에서 이렇게 은퇴하고 좀 주거 다이어트 해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아가시면서 아파트를 또 선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독의 신축 판매업, 매매업에 관한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테크 현장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금과 재테크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익률을 따질 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예컨대 뭐 분양권이 뭐 2억이 남았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내년 1월 기준으로 55%로 국가에서 먼저 양도세제로 내고 가는데, 그래서 세금 세택세 전략은 수익률하고 엄청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중요하고, 또 재테크도 아까 세테크도 중요하면 재테크고 세테크가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테크 문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지금 이미 벌려져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세판을 짤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세판을 짜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심플하게 세판을 짜서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거, 그 다음에 재테크를 단순화시키는 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의 세판 짜기는 거의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서 어떻게 제가 농지는 어떻게 하고 오피스텔을 또 2개 산 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또 안 묶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별적인 시청자분의 개인 개인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세판 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것은 세미나 현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것도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가면서 보통 우리 지금 좀 재테크를 했다는 시청자분들은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대로부터 앞으로 물려받을 토지, 농지, 또 고양주택에서부터 또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또 요새는 뭐 이게 지식산업센터, 섹션 아파트, 또 요새 파생상품 그래가지고 우리 뭐 한참 유행했던 지분형 호텔에서부터 별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은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옥석 가리기 문제에서부터 여러분들하고 심도 있게 다뤄보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이라 프리젠테이션처럼 전체적인 굴곡을 하여튼 큰 틀을 한번 짜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즌2의 2번째 강좌는 어떤 게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집에 저희 해피하우징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세미나장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날에 쭉 아까 지금 여기에 대한 것들을 편안하게 50분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이 강좌를 한 30강좌를
전체를 듣거나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한다면 많은 부분의 안목을 갖출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핫한 지역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테크가 어떻게 지금 뭐랄까 형성되고 있나,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한번 또 그런 재테크의 장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또 되도록이면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테크 재테크 시즌2는 많이 우리 전편보다는 많이 달라서 속이 꽉 찬 실전 재테크 세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